유로존한테 그린란드를 내놔라. 유로존은 그거 싫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그럼 관세 때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셀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자산을 팔고 도망가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 신기했던 게 작년 1분기만 해도 미국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 예외주의. 미국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성장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자산으로 전부 다 자산이 흘러갔다가 딱 2분기에 셀 아메리카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180도 바뀌었던 거잖아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요. 좀 이렇게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그 믿음이 생길 때마다 한 번씩 흔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연준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엄청난 버블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연준은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게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늦게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뉴스 주필 노동일입니다. 연초부터 글로벌 시장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혼란스럽다, 굉장히 변동이 심하다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익숙한 공식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뭔가 원칙인가 예외인가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오늘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입니다.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연초부터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진심인 것 같아요. 관세도 진심인 것 같고 그린란드도 진심인 것 같고 노벨상에도 진심인 것 같고 그렇죠?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네. 지금 보시면서 어떤 좀 느낌이 드세요? 글로벌 시장 관찰하시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새해 초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일단 첫 번째는 베네수엘라 이슈가 있었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거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그린란드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는데 트럼프 취임 때부터 우리가 이 그린란드 이슈에서 금융시장이 뭘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린란드 이슈 갖고서 유럽하고 싸우고 있죠. 유로존한테 그린란드를 내놔라. 유로존은 그거 싫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그럼 관세 때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작년 7월 달에 상호 관세 문제로 유로존하고 협상을 했어요. 합의를 해가지고 15%로 관세율을 낮추는 걸로 조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협상이 끝났다고 치죠. 그린란드가 끝나면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생길 수 있죠. 결국에는 관세 같은 건요. 교역을 할 때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룰 베이스로 가야 되죠. 이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 교역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이 생겨야. 근데 뭐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세 갖고 흔든다고 하면 누가 미국하고 교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렇죠. 계속될 거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면 교역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로존 같은 경우도 이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 이걸 반영하게 되면은 미국하고의 교역이 불투명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비슷한 케이스가 언제 있었냐면 작년 4월에 트럼프가 185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때리면서 등장했거든요.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미국하고는 교역이 안 된다. 그래서 셀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자산을 팔고 도망가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 신기했던 게 작년 1분기만 해도 미국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 예외주의. 미국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성장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자산으로 전부 다 자산이 흘러갔다가 딱 2분기에 셀 아메리카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180도 바뀌었던 거잖아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요. 좀 이렇게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그 믿음이 생길 때마다 한 번씩 흔드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경제 탄탄하다 이 얘기 또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의 성장률이 4분기 5%가 넘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연율로 5%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또 이 그린란드 갖고 자꾸 흔드는 거거든요. 그럼 유로존에서 반대급부로 또 강하게 대응을 하게 되고요. 국채를 뭐 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덴마크에서는 덴마크 지금 한 1억 달러 팔았다? 정도 연기금에서 팔았는데 네. 사실 1억 달러는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뒷배에는 뭐가 있냐면 유로존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포함 달러 표시 자산이 10조 달러 정도 된대요. 네. 이걸 매각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린란드를 갖고서 영토 분쟁에서부터 끝까지 가게 되면은 자본 분쟁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거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2026년도 키워드는 한마디로 변동성이네요.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2.0이 만들어내는 건 트럼프 2.0이라고 쓰고 변동성이라고 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대비를 참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AI 투자의 거시 경제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원년이다. 이게 이제 뭐 블랙록이라든지 네네, JP모건이나 그렇습니다. 투자기관들이 했던 것 같은데 오 단장께서 2026년도에 변동성 플러스 뭘 하나 또 조시해봐야 그런 키워드를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처럼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은 네. 전체적인 거시 경제가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많이 봐요. 네. 근데
이 거시경제를 바꾸는 것 중에는 기술혁신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술혁신은 밑에서부터의 변화가 전체적인 거시경제를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산업혁명, 증기기관차 이런 것들은 전체를 바꿔요. 인터넷 같은 경우도 전체를 뒤집어 엎었던 경험이 있는 거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IT 그런데요. 혁명이 그렇죠. 근데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없었던 것이 딱 등장하는데 얼마 전에 2006년도 지하철의 풍경을 보여준 게 있어요. 또 얼마 되지 않았던 과거지만 이때는 책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신문 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지하철의 풍경을 딱 찍어보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폰의 등장이 2009년, 10년이었거든요. 그게 하나의 킬러 앱이었죠. 왜냐하면 없던 걸 만든 거죠. 전 세계가 수요인 겁니다. 그럼 이 공급 자체가 전 세계 수요를 대상으로 해서 쏟아져 나온 거니까 거대한 수요를 만들면서 기존의 질서를 바꿔버리는 거죠. AI라는 건요. 생산성의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90년대 초중반에 벽돌폰이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벽돌폰도 엄청 비쌌더라고요. 그래요? 회장님들이 많이 쓰던 건데 실제로 이 스마트폰이 10만 원 이렇게 막 가격이 싸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요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의 혁신이라는 건요. 가격의 싸짐을 만들면서도 시장 자체의 저변이 늘어나니까 네. 공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일자리가 창출이 되니까 성장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가격도 싸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성장이 만들어지죠. 강한 성장과 낮은 물가를 만들어요. 네. 이게 생산성의 혁신이거든요. 그게 금융시장으로 번역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봐요. 성장이 생기면 수요가 세지니까 물가가 올라오거든요. 물가가 올라오면 금리를 올려서 이 실물 경제의 성장을 갖다가 이 과열을 갖다 억눌러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냐면 성장은 세지는데 물가가 안 올라와요. 이거 정말 아름답거든요.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강한 성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AI가 그런 그렇죠.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수요 사이드가 강해지면서 성장이 만들어지는 게 고성장 고물가거든요. 그런데 공급 사이드에서 혁신이 생기면서 성장도 만들지만 네.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말 아름다운 성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네. 게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얘기를 해요. 연준이 지금 오판하고 있다. 왜 오판이냐면 90년대 그린스펀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해요. 90년대 그린스펀은요. 그때 당시 인터넷 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요. 성장이 센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올랐어요. 당시에 90년대에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성장 세니까 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 물가 올라온다. 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린스펀이 닥쳐라 이랬거든요. 그린스펀이 맞았던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 혁명 때문에 생산성의 혁신이 그렇죠. 나타나니까 네. 성장이 센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미국의 어떤 실물 좀 보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거든 사실은. 그걸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섣불 인하 못 한다고 지금 네, 얘기하고 그렇죠. 있고 연준도. 네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인하를 한번 했잖아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에 못 이겨서인가요? 아니면 뭐 연준이 그렇게 실제 판단한 거예요, 독자적으로? 이 압박이 당연히 있었겠죠. 자, 일단 이렇게 보시죠. 물가 문제가 있냐?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보는 건 이거죠. 지금 물가가 좀 높아 보이지만 이거 별거 아니다. 왜? 지금 관세의 영향 때문에 물가가 높아 보이는 것일 뿐이다. 네네. 매년 관세를 올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올해 10%인데 내년에 20%, 내후년에 30% 이렇게 안 올리죠. 물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바라봐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은 안정이 될 거야라는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관세 일시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건데 낮아질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연준에서는요 아니다. 지금 물가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게 유지가 되면 이거 꽤 오랫동안 고물가가 유지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고. 바탕이 높았던 예, 데서 그렇죠. 조금 높아져도 계속 높은 거니까.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연준이 그렇게 호들갑 떨 거 없다. AI 혁명이 나타나게 되면은 네. AI 혁신이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이 물가를 갖다가 더 안정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네, 네. 캐비넷 시시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가시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조만간 4%의 성장과 1%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오단장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것이 결국 현실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높은 성장률과 낮은 물가라는. 가능성은 있죠. 네. 이게 AI 혁신이 일어났었을 때. 근데 AI 혁신이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강한 성장과 낮은 물가가 아니라 낮은 성장과 높은 물가가 되죠. 그래서 사실 양쪽 끝이 극과 극에서 놀아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후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감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전자의 가능성에 높은 무게를 두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거죠. 네. 올해 화두 중에서 AI로 인한 생산성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네. 이게 매크로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볼 때 AI가 단순히 주가 상승 이거하고만 맞물려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미국 경제 전체에 매크로에 영향을 주는 거죠. 성장과 물가 자체에도.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바라보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AI 버블 얘기했잖아요. 네네, 예전에 그렇습니다. 닷컴 버블처럼 네네.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고 있고 오픈 AI가 뭐 회사들이 그걸 통해서 이익을 거둬들이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 진짜 닷컴 버블처럼 한번 붕괴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가능성이 열려 말씀하신 있는 거죠. 거죠. 그렇죠. 뭐냐면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기대만큼 따라갈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음. AI에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들 있죠. 네네네.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네. 엄청난 거거든요. 그 등치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낸다는 건. 그리고 M7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평균이 20%가 넘어요. 유통 기업들 중에서도요. 영업이익률이 뭐 5% 되는 기업들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네네. 영업이익률이 20% 30% 낸다는 건 우리 장사 정말 잘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만약 식당이라고 해보죠. 식당이 너무너무 잘 돼요. 여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배당을 해줘야 되냐 아니면 분점을 늘려야 되냐 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둘 다 하면 좋은데 네. 돈이 없지 않습니까? 분점을 늘리려면 캐시가 필요한데 배당을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안 해줘요. 네. 그러면 이걸 갖고 분점을 늘리게 되죠. 갖고 있는 현금만으로도 모자랄 거 아닙니까? 결국엔 우리가 주주인데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 거잖아요. 내 지분일 만큼 지분의 가치가 높아지고 싶은데 증자를 해가지고 땡기게 되면 물 타는 거죠. 물 타는 거죠. 그러면 제 지분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면 돈을 빌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AI 기업들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채권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고. 네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빚내서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그만큼 벌리지 않으면 당연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AI가 이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원년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 얘기가 매크로 경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AI 기업들 자체도 이 AI 산업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느 정도 돈을 번다라는 그 증빙이 필요한 그 원년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게 이제 2026년이 돼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걸 실적으로 보여줘야 이제 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인 네. 거고. 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더 올랐다는 네네. 그게 오히려 좀 예전과 교과서적인 그 현상과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일본 그 국채 금리도 굉장히 장기 국채 금리가 네.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를 내리면 장기 금리도 사실은 좀 내려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금리라는 게 단기 금리가 있고 장기 금리가 있어요. 중앙은행이 인하할 수 있는 금리는요. 초단기 금리예요. 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초단기 금리부터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낮아진 금리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경기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해가지고 실물 경제에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돈을 빌릴 때 하루짜리로 대출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조금 긴 기간에 있는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장기 금리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도 나도 조금 긴 기간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죠. 그럼 너도 나도 돈을 빌리려고 하면 당연히 장기 구간에서는 금리가 높아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실물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네. 장기 금리는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탄탄한 그 경제의 성장을 반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금리 인하로 미국 경제에 탄탄한 성장이 나온다.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수요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와 우리 경기가 좋아지네 하면은 단기 금리는 내려가지만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게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을 반영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올라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네. 다른 나라의 국채 금리도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프랑스라든지요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의 장기 국채 금리가 다 올라와요. 네. 일본도 장기 국채 금리가 일본도 올라오거든요. 네. 그럼 이게 경제가 너무너무 탄탄해서 올라오는 거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위험성을 반영하는 걸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올라온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로존 같은 경우 금리 올라오는 걸 보면은 재정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프랑스는 재정 문제 되게 크다고 하잖아요. 엄청나죠, 예. 일본도 국채 금리가 뛰는 게 성장의 이슈도 있고요. 인플레이션의 이슈도 있지만 사실 재정에 대한 리스크 다카이치 사나의 정권 하에서 중의원을 해산해서 내각을 재구성했을 때 다카이치가 마음대로 재정을 쓸 수 있다. 마음대로 돈을 쓰게 되면은 네. 22년도에 영국의 트러스 모멘트라는 게 있었어요. 트러스 내각에서요. 들어서자마자 감세하겠다고 했거든요. 재정 문제가 되게 큰데 감세한다고 하니까 영국 국채 금리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비단 일본만의 문제냐? 일본은 좀 심한 케이스고 유로존 같은 경우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그런 이슈 아니냐? 그다음에 미국도 국채 금리의 상승을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그린란드 문제가 커지고 있죠. 네. 사실 이제 전 세계가요. 암묵적인 동의가 나타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이 전 세계의 수요자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하고의 교역이라는 게 필수적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미국에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달러 있죠. 이 달러를 가지고 결국에는 미국하고 계속 교역을 해야 되는데 암묵적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샀다고요. 만약에 미국과의 교역이 힘들 거라면 굳이 달러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금 같은 걸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때는요. 미국 국채의 비중을 줄이면서 금의 비중을 늘릴 수가 있어요. 아직 전면적이라고까지는 어렵지만 이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대신에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는 게 최근에 금 가격의 상승과 미국 국채 가격의 하락 이게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질서의 변화의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정리 한 번만 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성장을 보는 시각이 있고 두 번째는 물가 상승을 보는 시각이 있고 세 번째는 재정 적자를 보는 시각이 있고 네 번째는 교역의 불안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이 네 가지의 관점에서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을 해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뭐 다른 금리는 그렇고 뭐 그거에 따른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전체 자산 시장은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좀 간단히 말씀해. 해마다 반복됐던 게 지난 22년부터 연말이 되면 내년엔 금리가 많이 내려갈 거야. 이런 기대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22년도 말부터 시작됐는데 23년도에는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올렸거든요. 24년도 시작할 때도 연준이 금리 7번 내릴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 3번 내리고 끝났어요. 작년 초에도 시작할 때 트럼프가 들어왔으니까 파월을 압박해서 금리를 많이 내릴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 3번 인하로 끝났거든요. 올해도 4번, 5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연준에서는 한 번 보고 있고 시장에서 2번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연준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엄청난 버블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연준은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게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늦게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1월 달 정도에 에브리싱 랠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연준이 기준금리까지 내려가지고 돈도 많이 풀리니까 모든 자산이 막 뛰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에브리싱 랠리가 올해도 많이 반복될 거야 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건영 단장님 모시고 일부에서는 세계 질서가 너무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정말 변동성이 심해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올해 좀 자산 관리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FN 인사이트 우리 통찰과 분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융시장 관련해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제가 들으면서 많이 얻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 믿고요. 파이낸셜 뉴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유익하셨으면 주위에도 많이 좀 퍼뜨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내에는 달러가 많아요. 작년에 수출이 사상 최대예요. 경상흑자가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도 지금 달러를 좀 쏟았고 환율 방어해가지고 정부에서도 달러를 좀 쏟아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달러가 많은데 아무도 안 팔아요. 달러 값이 뛸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환율에 발목을 잡힌 케이스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뉴스 주필 노동일입니다. 예, 오건현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 단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환율 또 자산의 새로운 질서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보통은 환율이 높으면 주식시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게 교과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도 높고 주식시장도 화랑이고 뭐 5,000P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과거와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 단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화만 유독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맞는 겁니까? 네, 이제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원화만이라는 표현보다는 원화하고 엔화가 두 개가 유독 약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통화 중에서 좀 이례적인 케이스가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선진 통화 대비해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건데 달러 인덱스는 작년에 고점 대비 10%가 빠졌어요. 70년대 이후에 달러 약세 속도가 되게 빨랐는데 이상하게 원화는 달러 대비 약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달러보다 그렇게 센데도 이 달러보다 원화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 같은 경우 엄청 올라와 있고요. 파운드화도 엄청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건 뭐냐면은 원화가 유독 약하다라는 게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공식이 좀 깨진 게 우리나라 원화는 위안화하고 되게 비슷하게 움직여요. 위안화. 예,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하면 원화도 강하고 위안화가 약하면 원화도 약한데 네. 지금은 위안화가 강한데 원화가 약해요. 그래서 둘이 또 이게 서로 빗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 이거는 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독 원화하고 엔화하고는 둘이 같이 붙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지금 우리 오단장께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결국에는 일본하고의 수출 경합 쪽에다 조금 시각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하고의 경제 교역 있죠. 요게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했다가 23년도부터는 대중 무역 흑자가 저희가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중국하고의 교역의 성격도 좀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면서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네.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해외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른바 서학개미들도. 예, 그렇죠.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서학개미는 개인의 해외 투자인데 저기 이제 정부가 해외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트럼프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플랜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약간 일본처럼 해외 투자의 성격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지 않나. 그래서 엔화하고의 경합이 조금은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해외에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것도 있는 것들이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왜 저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 뭐 한국의 펀더멘탈과 뭐 같이 가지 않는다. 이거 고도 개입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왜 갑자기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이게 그 G7인가요? 그걸 앞두고 우리나라 이제 그 장관도 미국에 이제 넘어갈 때 네. 우리나라 환율 담당자들도 같이 넘어갔어요. 그게 네. 뉴스에 났었거든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뭔가 이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베센트 장무장관이 이제 SNS에다가 이 글을 올린 거예요. 아마 이제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환율에 대한 이슈가 아마 불거졌을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원화가 이렇게 약한 게 좋지만은 않아요. 가장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미국은 환율 조작국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죠. 환율 조작국을 규정을 할 때 상대국의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유리하게 만들죠.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가곤 해요. 근데 이번 원화 약세가 독특한 건 네. 예전에는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강세로 가기 싫어서 어떻게든 막고 있었거든요. 원화 약세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었는데 이런 때는 딱 들어가지고 너네 강세로 가야 될 통화가 약세로 갔지. 너네가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게 환율 조작국의 네. 컨셉이에요. 근데 지금은 당국에서는 어떻게든지 환율을 낮추고 싶은데 그냥 알아서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른 국가들도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 수 있어요. 네네. 그럼 전방위적인 달러 강세에 다른 나라 통화 약세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미국이 원하는 바는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과도한 원화 약세, 과도한 엔화 약세 여기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는 게 1번. 네네네.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2천억 달러만큼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매년 200억 달러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조항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때는 나갈 수가 없다 돈이 이 조항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외환 시장이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럼 미국에 대한 투자가 쉽지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미국도 이건 원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만 미국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요? 일본도 재무상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해요. 일방적인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미국하고도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건 한미일 간의 어떤 외환 시장에 대한 국제 공조의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 네. 예, 그런 성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마어마한 투자를 우리가 약속하고 지금도 네네. 하고 있고 네네. 뭐 마스가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달라는 좀 스와프도 해주면 안 되나 그런 거? 그런데 이게 통화 수합은요. 예.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화 스와프가 됐을 때 환율 안정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과거에. 왜 그랬냐면 네. 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예. 두 번째는 그 코로나 때, 네. 세 번째는 22년도에도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국내에 달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통화 스와프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국내에는 달러가 많아요. 우리나라 달러가 많아요, 지금. 당장 가용한 달러는 많지 않다면서요? 아닙니다. 달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달러가 많다는 게 네.
이번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나왔고 기재부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작년에 수출이 사상 최대예요. 경상흑자가 사상 최대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도 지금 달러를 좀 쏟았고 환율 방어해가지고 정부에서도 달러를 좀 쏟아냈죠. WGBI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투자 때문에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내에 달러가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달러가 많은데 아무도 안 팔아요. 달러 값이 뛸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기대감으로. 이 달러를 갖다 안 팔고 어떻게 하냐면 이 달러를 누군가한테 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과 박스에 넣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한테 빌려줘야 돼요. 네네. 근데 너도 나도 달러를 빌려주고 싶어요. 그럼 달러 금리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달러 조달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화 수합을 해야 되는 그 시기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우리가 스왑까지 할 필요는 없는 네.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본은 상설 통화 수합국이에요. 미국이랑. 근데 엔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수합이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 어떤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의 그 국면하고는 좀 달라요. 뭐 달러가 정말 없어서 문제다. 예. 그건 아니라는 그런 그리고 말씀인 거고. 예. 우리가 이제 강구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피마 레포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피마 레포는 뭐하고 똑같냐면 통화 수합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가 있어요. 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달러가 부족할 때 전 세계에서 달러가 부족할 때 다들 외환보유고에 달러 국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팔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너도 나도 미국 국채를 던지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달러를 조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잘 안 팔려요. 근데 이제 피마 레포는 뭐냐면 약간 예금 담보 대출 느낌이 있어요. 담보처럼.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달러를 단기로 조달할 수가 있어요. 이 피마 레포 제도가 한 600억 달러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위험한 상태에서 안전장치는 있어요. 통화 수합이 있으면 뭐 납배드죠. 근데 지금 그게 너무 절실해가지고 예,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 환율, 우리가 환율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달러 환율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 투자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네. 그 기대가 네. 환율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만들게 되고 네, 네, 네. 그 기대 때문에 달러를 안 파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네네. 1년간 10% 제한하겠다. 네네. 이것도 물가 때문에 그런 거죠. 서민들의 어떤 그 고통을 좀 덜어주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도 연결이 되지만 네. 결국에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약간 왜곡이 생겨날 수 있는 게 네. 만약에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들이 10%로 딱 그걸 제한을 해버리게 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할 수가 있죠. 그게 좀 부작용 아닙니까? 예, 제일 큰 거죠. 그렇죠. JP 모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보자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신용카드 이자율을 제어하는 거하고 이게 뭐 전방위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연준에 대한 압박을 좀 관점을 좀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할 때 보다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우리 기준금리 2.5%를 동결 했는데 우리도 지금 조금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환율이 결국 동결할 수밖에 없는 큰 요인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이게 결국에는 성장하고 물가를 보면 성장 중에서 특히 내수 소비 경제를 보면은 금리 인하가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죠.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에는 가계부채 문제, 이 부동산하고 연결이 돼 있죠. 두 번째는 환율의 불안. 요 두 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지금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환율이 좀 더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멈춰선 가장 큰 이유로 그 한국은행에서도 환율의 불안을 갖다가 부정할 수 없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금통위 대신에 환통이다 이제 이렇게 농담처럼 흘러나왔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환율의 발목을 잡힌 케이스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자산 이런 것들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적인 움직임과 너무 다른 그런 방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금융 관심 있으신 분들, 자산 관리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겠어요. 우리 2026년도에 반드시 이건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동의를 하는 게 과거에 봤었던 패턴하고 너무 다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상흑자가 사상 최대치인데 환율이 뛰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가 많이 좁혀졌어요. 네. 지금 미국 금리가 4.3 정도 되는데 10년짜리가 우리나라 10년 금리가 지금 3.6이거든요. 작년에는 2% 차이 났어요. 4.5에 2.5였는데 지금 4.3에 3.6이에요. 금리 차가 많이 좁혀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환율이 내려와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는.
근데 환율이 안 내려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장률의 격차도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0.8 성장한다고 했고 미국은 2.1 성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의 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올해 1.9 보고 있고 미국은 2.1 보고 있어요. 성장률의 격차가 좁혀졌잖아요. 네. 그럼 환율이 좀 안정돼.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과거의 패턴하고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주식시장도 보면은 코스피는 보통 환율하고 반대로 가는데 지금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오히려 시장금리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식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워킹하지 않는 그림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작년 이맘때 나왔던 얘기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그 얘기가 깨져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패턴만을 보면서 그 패턴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잖아요. 그럼 한쪽으로 쏠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런 공식들이 많이 깨져나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무언가 새로운 질서 같은 것들이 좀 들어온다라는 느낌도 있겠죠.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보셔야 될 게 분산 투자에 대한 관점을 철저하게 확립하고 가셔야 돼요. 네. 특히 연초부터 시작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책 변화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출렁출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바라볼 때는 과거하고 좀 다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특히 한쪽으로 과거만을 보면서 한쪽으로 쏠려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키우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FN 인사이트에서는 2026년 글로벌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또 좀 들어봤습니다. 과거에 생각했던 교과서적인 그런 시각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너무나 많이 있고 매일 변동되는 상황들을 참고해서 어떤 자산 배분도 해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 주셨고요. 정말 오늘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FN 인사이트 계속해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유익하셨다면 주위에도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전월세의 난이 이미 시작됐다. 2026년에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기존 매물과 입주 물량의 전세가 공급이 막혔는데 수요는요. 정부가 사지 말라잖아요. 전세도 끼고도 사지 말고 대출도 많이 받지 말고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은 자금 증빙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돈 받는 거 철저하게 우리 추징할 거야. 그러면 전세 난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제 월세로 가야죠. 그러니까 월세 가격도 올라가죠. 정부의 최대 문제는 집값 상승이 아니라 전세 월세 난이 진짜 고통스럽고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뉴스 주필 노동일입니다. 부동산 얘기 2부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2025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 주로 짚어봤고요.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뭐다? 이걸 한번 좀 핵심을 짚어주시면. 2026년 부동산 시장을 보려면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변수라고 한다면 금리 흐름을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잖아요. 한국은행은 저는 동결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2026년이 집값이 계속 안정이 되면 한국은행이 마음 놓고 내릴 수는 있는데 아마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6.3 지방선거 전까지는 금리의 정책에 의해서 정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중립성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변수는 그 정도.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정부 정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2026년도 새해 뭐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공급 대책은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고요. 네. 부동산 정책은 이제 규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집값 부양 정책이 나올 리는 없으니까 규제 정책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출 규제, 금융 규제라고 하죠. 두 번째는 지역 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뭐 토지 거래가고요. 네. 이미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세금 규제인데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 세금 규제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네.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세금 규제가 나왔거든요. 세금 규제가 안 나온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한 번의 아픈 경험이 있죠. 2022년 대선입니다. 2022년 대선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붙었죠. 결과는 새벽에 뒤집어집니다. 네. 이게 굉장한 트라우마였나 봐요.
그래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대선의 결과를 비교 분석을 했나 봐요. 여당에서. 세금 부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지역에서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금을 올리게 되면 조세 저항이라는 게 표 색깔이 바뀌는 거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이 되면 해볼 만은 하잖아요. 주택시장 안정이 워낙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면 주택시장 안정된 확률 몇 %야? 라고 물으면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봐야 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색깔이 바뀌어야 되겠어? 라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왜 실패했냐? 보유세를 올렸는데 거래세도 올립니다. 보유세를 올리는 이유는 세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팔아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양도세를 중과세를 하다 보니 최고 세율이 82.5%까지 갑니다. 3주택자들은. 그러면 누준 세율 다 하더라도 한 70% 정도 나왔습니다. 10억이 남는데 7억은 세금 내고 3억은 내 통장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안 팔아요? 이게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입주 물량은 문재인 정부 때 최고로 나왔는데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불안한 수요자들은 집을 사자고 하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집값이 올라.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면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이게 딜레마가 보유세를 올리면 표색깔이 조세 저항으로 바뀔 수도 있고 거래세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들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무주택자 입장이 돼보자고요. 친구가 집을 샀는데 10억이 올랐답니다. 야, 오늘 내가 밥 사줄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진짜 나도 집 샀어야 되는데. 그래도 속마음은 아 그래 네가 10억 벌어도 너 세금 한 4억 내잖아. 양도세 내면 그래도 그래 너 애국자다. 정책이 바뀝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답니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에 세금을 깎아줘서 친구가 또 밥 사준답니다. 왜? 야 세금 4억 내려고 했는데 정부가 2억만 내란다. 야 또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부자 감세 논란입니다. 무주택자들은 나 혼자 뒤처질 것 같고 불안해 죽겠는데 부자 감세까지 이게 분노 포인트입니다. 지지 기반들 중에서도 일부 표가 이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 가진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거래세를 내리면 무주택자들한테 공격을 당하니까 이 공격을 무릅쓰고 주택시장이 안정되면 하는데 100% 확률은 없으니까 이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 말씀 들어보면 2026년도에도 결국 뭔가 새로운 어떤 정책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든 그런 정책은 어렵지 않는가? 저는 세금 정책이 이제 핵심이고요. 세금 규제가 나오면 언제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6년 내년 6.3 지방선거 전까지는 세금 규제는 안 건드리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정부가 건드린다는 얘기는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많이. 안 하고 싶은데 이제 등 떠밀리듯이 세금 규제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대출 규제는 저는 끝났다. 이제 나올 카드 다 나왔다. 표를 잃는 걸 각오하고 세금 규제를 냈다면 어떤 각오를 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강력한 대책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거 전제가 결국 2026년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굉장히 요동쳐서 무슨 신고가가 뭐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뉴노멀로 굳어진다 이런 게 나와야 할 텐데 지금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막 요동치고 집값이 그렇게 막 폭등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좀 오기 어렵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2026년에 만약에 어떤 폭등이 생긴다면 예를 들자면 그런 자극을 줄 수는 있죠.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내렸다. 대출 금리가 내렸다. 또는 노도강을 풀어줬는데 노도강에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경기도 인천 지역으로 확산이 되더라. 오히려 한강벨트보다 2025년에 안 올랐던 지역들이 키 맞추기, 송탄 구리를 규제하니까 송도로 풍선 효과가 튀어버렸다. 이러면 이런 지역들이 키 맞추기라면서 상승을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사긴 어렵고 그럼 만약에 자기 집이 필요한 사람은 결국 뭐 전세나 또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2+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세가. 뭐 여당 의원들에서는 뭐 3+3으로 간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규제가 더 강할수록 전세는 더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세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대폭 월세 올라간 값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 어떤 2026년도 전세 월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전월세의 난이 이미 시작됐다. 2026년에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전세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에 올라가는 전세난이 있고 두 번째는 전세 매물이 자체가 없는 건데 지금은 매물이 사라지는 전세난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전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전세,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막았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못 받는데 어떻게 전세금을 마련합니까?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세입자가 못 들어오고 집주인은 실거주 의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신축 아파트에 꾸역꾸역 들어와야 됩니다.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헬리오시티 9,510세대 입주했을 때 전세 가격이 4억 5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올림픽파크 포레어 12,000세대 입주할 때 저도 야 물량 앞에 장사가 없어. 기다리면 저렴한 전세 나오니까 들어가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왜 안 떨어지지? 확인해 보니까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서 입주하는 집주인들이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세입자는 신축 아파트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이제 나오는 게 신축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되는 거고요. 기존 매물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2020년 7월에 2+2 계약갱신 청구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2년이 4년이 돼요. 전세 물량이 회전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지금은 2+2니까 기본적으로 4년 동안 전세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4년 후에는 나오나? 집값은 많이 올랐고 다른 전세 집은 구하기도 어렵고 살던 집에 전세금을 올려주고 눌러앉아 버립니다. 기존 주택의 전세 매물도 회전이 안 됩니다. 기존 매물과 입주 물량의 전세가 공급이 막혔는데 수요는요. 정부가 사지 말라잖아요. 전세도 끼고도 사지 말고 대출도 많이 받지 말고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은 자금 증빙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돈 받는 거 철저하게 우리 추징할 거야. 전세 수요는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전세 난이 2026년에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전세 난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제 월세로 가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월세 가격도 올라가죠. 이제는 반전세 아니면 월세로 전환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전세 가격이 있는 게 은행에 대출을 받아 전세를 하는 게 훨씬 더 싸지. 그 전세를 원래 전세 가격을 월세로 환산해 갖고 하는 걸 훨씬 더 높게 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월세 세입자들은 더 훨씬 불리한 상황이 좀 처해지는 거 아닙니까? 훨씬 불리하죠. 자, 집주인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내가 하고 한 채는 전세를 줬어요. 예전에는 전세금 받고 내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보태서 주택수를 늘리기라도 했는데 필요가 없다 보니까 있는 돈을 가지고 전세를 월세로 바꿔버립니다. 그냥 월세 받는 게 유리하니까 전환율을 보면 보유세 부담도 이제 늘어날 텐데 전세금 받은 거로 세금 내기는 그러니까 월세를 올려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 전가도 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월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세 월세가 저렴해요. 저렴한 이유는 우리는 전세와 월세가 연동이 되니 전세는 집값의 50% 정도, 요즘은 강남은 30%밖에 안 됩니다만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전세 가격과 월세가 연동이 되니 우리는 전세도 좋고 월세도 좋은 제도인데 전세가 소멸이 되면서 월세 가격은 나중에 매매와 연동이 되면 아마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세는 훨씬 더 부담이 높고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서도 결국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 거주를 충분히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담을 더 높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전세 좋은 제도죠. 예. 전제 조건이 있죠. 전세 안정만 보장된다면. 근데 2022년에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이제 불신이 많아져요. 사실은 뭐 불안정한 제도인 건 맞습니다. 사금융이니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빌려주는데 집주인이 안 갚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50년 동안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보호 장치들도 있고 어떤 제도적인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하고 사기 예방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면 되지. 또 하나는 정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세 대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다 보니 물론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이 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집값을 밀어 올리더라. 전세를 차단하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집값을 올리는 요인 중에 한 개가 전세 일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러면 강남이 전세 가율이 30%라고 낮은데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은 왜 올라갑니까? 전세를 잡는다고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는다는. 물론 전세가 지나치게 폭등하게 되면 자극을 줄 수는 있죠. 전세가 세입자한테 좋은 제도냐? 좋은 제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 대출이 안 나올 때는요. 3천만 원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집이 외곽에 진짜 오래된 그런 소형 아파트로 가거나 빌라 같은 데로 가야 되는데 대출이 나오니까 2, 3억짜리 전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거의 질이 향상되고요. 전세 대출 금리를 좀 저렴하게 해주게 되면 월세보다 비용도 줄어드니까 세입자한테 매우 좋은 제도거든요. 전세금 가지고 나중에 뭐 내 집 마련할 수도 있고.
전세가 그렇게 좋은 제도인데 집값을 올린다라는 억울한 누명 때문에 지금 정부가 전세를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이게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서민들이 지금 얼마나 피해를 보냐면 2026년 되면 전월세 난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네. 아마도 곡소리가 날 겁니다. 네. 진짜 정부의 최대 문제는 집값 상승이 아니라 전세 월세 난이 진짜 고통스럽고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2026년도에는 매매가도 문제지만 전세 물량 자체가 없어지고 절대적으로. 결국 월세를 내야 되는 서민들의 어떤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하는데 서울과 비슷한 대도시 사는 사람들 어디 보니까 조사에서 홍콩, 취리히, 싱가포르 다음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집값의 부담 문제를 이제 판단하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PIR이라고 있는데 네.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합니다. 네. 소득 대비 집값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를 따지는데 통계 기관에 따라서 보게 되면 못 사는 나라들이 사실 높긴 합니다. 집값이 높은 게 아니라 소득이 작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높은 지수들이 나옵니다. 소득으로 보게 되면 선진국이 우리보다 소득이 많고 우리나라가 집값 상승률은 높기 때문에 네.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도쿄, 런던, 파리보다도 서울이 더 높게는 나옵니다. 그래서 PIR을 쉽게 설명드리면 월급을 한 푼도 안 모으고 돈을 모아서 집 사는데 몇 년 걸리느냐. 그거는 조사기관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다르게 나와요. 선진국에서는 한국이 좀 높게는 나옵니다. 집값 부담이 좀 많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이 좀 잘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대출 이렇게 안 나오는 나라가 있나? 선진국 중에 LTV, DSR에 스트레스 DSR에 이제 6억까지 제한하는 나라는 선진국에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은행들로서도 그런 거 많이 대출을 해줘야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출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최근에 PIR 국민은행이었나요? 조사 결과를 보면 14라는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14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요. 연봉 7,500 되는 사람이 10억 몇천짜리 아파트를 사면 14년이 걸린다고 쓰고. 하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더 올라가고요. 그렇죠. 네. 월급 받아서 20% 저축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 70년 걸립니다. 이걸 단축시키는 방법이 대출이에요. 대출이 무주택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지금 대출을 규제한다는 얘기는 집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 사기는 상당히 힘들어졌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집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없는 거네요. 사실 이것도 좀 보니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말고 틈새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2026년 내년에 정부 발표를 보게 되면 공공분양, LH나 SH나 이런 데서 하는 공공분양이 2만 9천호가 나옵니다. 네. 올해 2025년에는 2만 2천호였는데 그건 전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뭐 서울과 수도권을 얘기하시는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 수도권에. 2만 9천호가 나옵니다. 서울에서는 안타깝게도 1,300개밖에 안 나오고요. 경기도에서 이제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나오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사고 싶어. 저는 얘기를 합니다. 살 수 있으면 사. 돈 1억 있는데 서울에 어떻게 사?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청약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분양에 청약하세요. 서울 아니면 어떻습니까? 분당이 어지간한 서울보다도 올해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네. 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1기, 2기, 3기 있는데 신도시가 집값 안 오른 적이 있습니까? 초창기에 동탄 2신도시 미분양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3억 몇천 했는데 지금 뭐 10억씩 하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막 투기하자는 거 아니니까 내 집 마련이라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지금 가장 속도가 빠른 게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고양 창릉 요 5개가 속도가 좀 빠른데 이 물량들이 이제 내년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분양가를 보게 되면 네. 뭐 예측입니다만 대략 전용 59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 전용 84가 7, 8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와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신축 아파트의 수도권에 요즘 전용 59가 5억짜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에 나 1억밖에 없는데 계약금 충분히 내죠. 10%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 받고 입주할 때 그 사이에 돈을 모으든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든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야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지르십시오. 청약은. 그러면 공공분양은 당첨이 되려면 납입 금액이 중요합니다. 청약 가점제는 민간 아파트고요. 네네. 공공분양은 납입 금액으로 정합니다. 월 25만 원씩. 2024년 10월 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내 친구는 10만 원씩 넣었는데 나는 25만 원씩 넣잖아요. 내 친구보다 내가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게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네네. 민간 아파트는 가점제잖아요. 무주택 기간, 맞습니다. 부양가족, 통장 가입 기간으로 84점 만점인데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점수 안 나오잖아요. 통장 납입 금액은
결혼 안 해도 자녀가 없어도 납입 금액이 많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25만 원씩 꾸준히 넣으십시오. 2026년, 7년, 8년 계속 나옵니다. 상황을 보다가 나 종잣돈이 몇 억이 있어. 집 살 수 있잖아요. 돈에 맞춰서 일산을 사든 중동 신도시를 사든 구리의 재개발 구역 가게 되면 한 3억 정도로도 살 수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네. 앞으로 아파트 될 곳들. 그러면 추가 분담금 나중에 한 2억 정도 내더라도 그런 것들도 있고 금단 신도시도 1억 몇천이라고 했잖아요. 전세가 4억, 4억 5천 정도 하거든요. 그럼 3억 가지고 규제 지역 아니니까 전세 끼고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 있잖아요. 특별 공급 중에서 제일 경쟁률이 낮은 거 노부모 부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진짜 효자가 있으면 노부모 부양 적극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경매도 요즘 많이 한다고 언론에 나온 걸 봤습니다. 경매 많이 합니다. 경매는 토제도 피할 수가 있거든요. 토지거래가 구역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전세 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굉장히 저렴하게 진짜 절대적으로 저렴한 급매물, 급매물 가격으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10% 정도 급매 가격으로만 네. 맞춰서 넣어 보십시오. 10% 급매가 어딥니까? 응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은 있다.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내년도 특히 이제 그 어떤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그런 변수 어떤 걸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로 바뀌느냐는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건 이제 하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상 기조가 바뀌게 되면 발을 좀 빼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같은 경우도 또 세금 규제가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이 더 왜곡이 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좀 예의주시를 하시되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또 만약에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사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준을 정하세요. 고점 대비 30% 아니면 2025년 가격 대비 20에서 30%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가십시오. 나름대로의 목표를 잡고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우리 2026년도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뭐 그런 분들에게 꼭 한마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남하고 비교하지는 마라.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에 집중하자. 그림의 떡은 쳐다보지 말자. 10년 보유 전략. 10년 후에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10년 후에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도 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주택수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50, 60대 되면 한 번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 1주택이 있는 분들은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야지 주택수를 계속 늘리는 전략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작은 계획보다도 만약에 하락 구간이 나오면 대출이자가 늘어날 수 있으니 작은 계획은 좀 보수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나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할 때 2026년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특집이었는데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후폭풍을 짚어봤고요. 또 2026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또 시청자분들께서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개편 인사이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전월세의 난이 이미 시작됐다. 2026년에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기존 매물과 입주 물량의 전세가 공급이 막혔는데 수요는요. 정부가 사지 말라잖아요. 전세도 끼고도 사지 말고 대출도 많이 받지 말고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은 자금 증빙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돈 받는 거 철저하게 우리 추징할 거야. 그러면 전세의 난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제 월세로 가야죠. 그러니까 월세 가격도 올라가죠. 정부의 최대 문제는 집값 상승이 아니라 전세 월세 난이 진짜 고통스럽고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뉴스 주필 노동일입니다. 부동산 얘기 2부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2025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 주로 짚어봤고요.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뭐다? 이걸 한번 좀 핵심을 짚어주시면.
2026년 부동산 시장을 보려면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변수라고 한다면 금리 흐름을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잖아요. 한국은행은 저는 동결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2026년이 집값이 계속 안정이 되면 한국은행이 마음 놓고 내릴 수는 있는데 아마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6.3 지방선거 전까지는 금리의 정책에 의해서 정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중립성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변수는 그 정도.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정부 정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2026년도 새해 뭐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공급 대책은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요. 네. 부동산 정책은 이제 규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집값 부양 정책이 나올 리는 없으니까 규제 정책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출 규제, 금융 규제라고 하죠. 두 번째는 지역 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뭐 토지 거래가고요. 네. 이미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세금 규제인데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 세금 규제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네.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세금 규제가 나왔거든요. 세금 규제가 안 나온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한 번의 아픈 경험이 있죠. 2022년 대선입니다. 2022년 대선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붙었죠. 결과는 새벽에 뒤집어집니다. 네. 이게 굉장한 트라우마였나 봐요. 그래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대선의 결과를 비교 분석을 했나 봐요. 여당에서. 세금 부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지역에서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금을 올리게 되면 조세 저항이라는 게 표 색깔이 바뀌는 거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이 되면 해볼 만은 하잖아요. 주택시장 안정이 워낙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면 주택시장 안정된 확률 몇 %야? 라고 물으면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봐야 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색깔이 바뀌어야 되겠어? 라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왜 실패했냐. 보유세를 올렸는데 거래세도 올립니다. 보유세를 올리는 이유는 세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팔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양도세를 중과세를 하다 보니 최고 세율이 82.5%까지 갑니다. 3주택자들은. 그러면 누준 세율 다 하더라도 한 70% 정도 나왔습니다. 10억이 남는데 7억은 세금 내고 3억은 내 통장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안 팔아요? 이게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입주 물량은 문재인 정부 때 최고로 나왔는데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불안한 수요자들은 집을 사자고 하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네. 집값이 올라.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면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이게 딜레마가 보유세를 올리면 표 색깔이 조세 저항으로 바뀔 수도 있고 거래세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들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무주택자 입장이 돼보자고요. 친구가 집을 샀는데 10억이 올랐답니다. 야, 오늘 내가 밥 사줄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아 진짜 나도 집 샀어야 되는데. 그래도 속 마음은 아 그래 네가 10억 벌어도 너 세금 한 4억 내잖아. 양도세 내면 그래도 그래 너 애국자다. 정책이 바뀝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답니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에 세금을 깎아줘서 친구가 또 밥 사준답니다. 왜? 야 세금 4억 내려고 했는데 정부가 2억만 내란다 야. 또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부자 감세 논란입니다. 무주택자들은 나 혼자 뒤처질 것 같고 불안해 죽겠는데 부자 감세까지 이게 분노 포인트입니다. 지지 기반들 중에서도 일부 표가 이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 가진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거래세를 내리면 무주택자들한테 공격을 당하니까 이 공격을 무릅쓰고 주택시장이 안정되면 하는데 100% 확률은 없으니까 이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 말씀 들어보면 2026년도에도 결국 뭔가 새로운 어떤 정책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든 그런 정책은 어렵지 않는가? 저는 세금 정책이 이제 핵심이고요. 세금 규제가 나오면 언제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6년 내년 6.3 지방선거 전까지는 세금 규제는 안 건드리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정부가 건드린다는 얘기는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많이. 안 하고 싶은데 이제 등 떠밀리듯이 세금 규제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대출 규제는 저는 끝났다. 이제 나올 카드 다 나왔다. 표를 잃는 걸 각오하고 세금 규제를 냈다면 어떤 각오를 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강력한 대책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거 전제가 결국 2026년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굉장히 요동쳐서 무슨 신고가가 뭐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뉴노멀로 굳어진다 이런 게 나와야 할 텐데 지금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막 요동치고
집값이 그렇게 막 폭등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좀 오기 어렵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2026년에 만약에 어떤 폭등이 생긴다면 예를 들자면 그런 자극을 줄 수는 있죠.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내렸다. 대출 금리가 내렸다. 또는 노도강을 풀어줬는데 노도강에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경기도 인천 지역으로 확산이 되더라. 오히려 한강벨트보다 2025년에 안 올랐던 지역들이 키 맞추기, 송탄 구리를 규제하니까 송도로 풍선 효과가 튀어버렸다. 이러면 이런 지역들이 키 맞추기라면서 상승을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사긴 어렵고 그럼 만약에 자기 집이 필요한 사람은 결국 뭐 전세나 또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2+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세가. 뭐 여당 의원들에서는 뭐 3+3으로 간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규제가 더 강할수록 전세는 더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세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대폭 월세 올라간 값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 어떤 2026년도 전세 월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전월세의 난이 이미 시작됐다. 2026년에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전세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에 올라가는 전세난이 있고 두 번째는 전세 매물이 자체가 없는 건데 지금은 매물이 사라지는 전세난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전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전세.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막았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못 받는데 어떻게 전세금을 마련합니까?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세입자가 못 들어오고 집주인은 실거주 의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신축 아파트에 꾸역꾸역 들어와야 됩니다.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헬리오시티 9,510세대 입주했을 때 전세 가격이 4억 5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 입주할 때 저도 야 물량 앞에 장사가 없어. 기다리면 저렴한 전세 나오니까 들어가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그럼 왜 안 떨어지지? 확인해 보니까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서 입주하는 집주인들이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세입자는 신축 아파트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이제 나오는 게 신축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되는 거고요. 기존 매물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2020년 7월에 2+2 계약갱신 청구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2년이 4년이 돼요. 전세 물량의 회전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지금은 2+2니까 기본적으로 4년 동안 전세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4년 후에는 나오나? 집값은 많이 올랐고 다른 전세 집은 구하기도 어렵고 살던 집에 전세금을 올려주고 눌러앉아 버립니다. 기존 주택의 전세 매물도 회전이 안 됩니다. 기존 매물과 입주 물량의 전세가 공급이 막혔는데 수요는요. 정부가 사지 말라잖아요. 전세도 끼고도 사지 말고 대출도 많이 받지 말고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은 자금 증빙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돈 받는 거 철저하게 우리 추징할 거야. 전세 수요는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전세난이 2026년에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전세난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제 월세로 가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월세 가격도 올라가죠. 이제는 반전세 아니면 월세로 전환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전세 가격이 있는 게 은행에 대출을 받아 전세를 하는 게 훨씬 더 싸지. 그 전세를 그 원래 전세 가격을 월세로 환산해 갖고 하는 걸 훨씬 더 높게 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월세 세입자들은 더 훨씬 불리한 상황이 좀 처해지는 거예요. 훨씬 불리하죠. 자, 집주인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내가 하고 한 채는 전세를 줬어요. 예전에는 전세금 받고 내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보태서 주택 수를 늘리기라도 했는데 필요가 없다 보니까 있는 돈을 가지고 전세를 월세로 바꿔버립니다. 그냥 월세 받는 게 유리하니까 전환율을 보면 보유세 부담도 이제 늘어날 텐데 전세금 받은 거로 세금 내기는 그러니까 월세를 올려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 전가도 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월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세 월세가 저렴해요. 저렴한 이유는 우리는 전세와 월세가 연동이 되니 전세는 집값의 50% 정도, 요즘은 강남은 30%밖에 안 됩니다만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전세 가격과 월세가 연동이 되니 우리는 전세도 좋고 월세도 좋은 제도인데 전세가 소멸이 되면서 월세 가격은 나중에 매매와 연동이 되면 아마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세는 훨씬 더 부담이 높고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서도 결국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 거주를 충분히 뭐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담을 더 높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전세 좋은 제도죠. 전제 조건이 있죠.
전세 안정만 보장된다면. 근데 2022년에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이제 불신이 많아져요. 사실은 뭐 불안정한 제도인 건 맞습니다. 사금융이니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빌려주는데 집주인이 안 갚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50년 동안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보호 장치들도 있고 어떤 제도적인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하고 사기 예방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면 되지. 또 하나는 정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세 대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다 보니 물론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이 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집값을 밀어 올리더라. 전세를 차단하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집값을 올리는 요인 중에 한 개가 전세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러면 강남이 전세 가율이 30%라고 낮은데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은 왜 올라갑니까? 전세를 잡는다고 집값이 안정되진 않는다는. 물론 전세가 지나치게 폭등하게 되면 자극을 줄 수는 있죠. 전세가 세입자한테 좋은 제도냐? 좋은 제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 대출이 안 나올 때는요. 3천만 원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집이 외곽에 진짜 오래된 그런 소형 아파트로 가거나 빌라 같은 데로 가야 되는데 대출이 나오니까 2, 3억짜리 전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거의 질이 향상되고요. 전세 대출 금리를 좀 저렴하게 해주게 되면 월세보다 비용도 줄어드니까 세입자한테 매우 좋은 제도거든요. 전세금 가지고 나중에 뭐 내 집 마련할 수도 있고. 전세가 그렇게 좋은 제도인데 집값을 올린다라는 억울한 우명 때문에 지금 정부가 전세를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이게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서민들이 지금 얼마나 피해를 보냐면 2026년 되면 전월세 난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아마도 곡소리가 날 겁니다. 진짜 정부의 최대 문제는 집값 상승이 아니라 전세 월세 난이 진짜 고통스럽고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2026년도에는 매매가도 문제지만 전세 물량 자체가 없어지고 절대죠. 결국 월세를 내야 되는 서민들의 어떤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하는데 서울과 비슷한 대도시 사는 사람들 어디 보니까 조사에서 홍콩, 취리히, 싱가포르 다음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집값의 부담 문제를 이제 판단하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PIR이라고 있는데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합니다. 소득 대비 집값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를 따지는데 통계 기관에 따라서 보게 되면 못 사는 나라들이 사실 높긴 합니다. 집값이 높은 게 아니라 소득이 작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높은 지수들이 나옵니다. 소득을 보게 되면 선진국이 우리보다 소득이 많고 우리나라가 집값 상승률은 높기 때문에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도쿄, 런던, 파리보다도 서울이 더 높게는 나옵니다. 그래서 PIR을 쉽게 설명드리면 월급을 한 푼도 안 모으고 돈을 모아서 집 사는데 몇 년 걸리느냐. 그거는 조사기관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다르게 나와요. 선진국에서는 한국이 좀 높게는 나옵니다. 집값 부담이 좀 많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이 좀 잘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대출 이렇게 안 나오는 나라가 있나? 선진국 중에 LTV, DSR에 스트레스 DSR에 이제 6억까지 제한하는 나라는 선진국에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은행들로서도 그런 거 많이 대출을 해줘야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출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최근에 PIR 국민은행이었나요? 조사 결과를 보면 14라는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14년 걸린답니다. 연봉 7,500 되는 사람이 10억 몇천짜리 아파트를 사면 14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더 올라가고요. 월급 받아서 20% 저축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 70년 걸립니다. 이걸 단축시키는 방법이 대출이에요. 대출이 무주택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지금 대출을 규제한다는 얘기는 집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 사기는 상당히 힘들어졌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집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없는 거네요. 사실 이것도 좀 보니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말고 틈새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2026년 내년에 정부 발표를 보게 되면 공공분양, LH나 SH나 이런 데서 하는 공공분양이 29,000호가 나옵니다. 올해 2025년에는 22,000호였는데 그건 전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뭐 서울과 수도권을 얘기하시는 서울 수도권에서 29,000호가 나옵니다. 서울에서는 안타깝게도 1,300개밖에 안 나오고요. 경기도에서 이제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나오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사고 싶어. 저는 얘기를 합니다. 살 수 있으면 사. 돈 1억 있는데 서울에 어떻게 사?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청약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분양에 청약하세요. 서울 아니면 어떻습니까? 분당이 어지간한 서울보다도 올해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1기, 2기, 3기 있는데 신도시가 집값 안 오른 적이 있습니까?
초창기에 동탄 이신도시 미분양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3억 몇천 했는데 지금 뭐 10억씩 하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막 투기하자는 거 아니니까 내 집 마련이라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지금 가장 속도가 빠른 게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고양 창릉 요 5개가 속도가 좀 빠른데 이 물량들이 이제 내년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분양가를 보게 되면 네. 뭐 예측입니다만 대략 전용 59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 전용 84가 7, 8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와 3기 신도시 공공 분양이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신축 아파트의 수도권에 요즘 전용 59가 5억짜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에 나 1억밖에 없는데 계약금 충분히 내죠. 10%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 받고 입주할 때 그 사이에 돈을 모으든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든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야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지르십시오. 청약은. 그러면 공공분양은 당첨이 되려면 납입 금액이 중요합니다. 청약 가점제는 민간 아파트고요. 네네. 공공분양은 납입 금액으로 정합니다. 월 25만 원씩. 2024년 10월 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내 친구는 10만 원씩 넣었는데 나는 25만 원씩 넣잖아요. 내 친구보다 내가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게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네네. 민간 아파트는 가점제잖아요. 무주택 기간, 맞습니다. 부양가족, 통장 가입 기간으로 84점 만점인데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점수 안 나오잖아요. 통장 납입 금액은 결혼 안 해도 자녀가 없어도 납입 금액이 많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25만 원씩 꾸준히 넣으십시오. 2026년, 7년, 8년 계속 나옵니다. 상황을 보다가 나 종잣돈이 몇 억이 있어. 집 살 수 있잖아요. 돈에 맞춰서 일산을 사든 중동 신도시를 사든 구리의 재개발 구역 가게 되면 한 3억 정도로도 살 수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네. 앞으로 아파트 될 곳들. 그러면 추가 분담금 나중에 한 2억 정도 내더라도 그런 것들도 있고 금단 신도시도 1억 몇천이라고 했잖아요. 전세가 4억, 4억 5천 정도 하거든요. 그럼 3억 가지고 규제 지역 아니니까 전세 끼고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 있잖아요. 특별 공급 중에서 제일 경쟁률이 낮은 거 노부모 부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진짜 효자가 있으면 노부모 부양 적극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경매도 요즘 많이 한다고 언론에 나온 걸 봤습니다. 경매 많이 합니다. 경매는 토제도 피할 수가 있거든요. 토지거래가구역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전세 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굉장히 저렴하게 진짜 절대적으로 저렴한 급매물, 급매물 가격으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10% 정도 급매 가격으로만 네. 맞춰서 넣어 보십시오. 10% 급매가 어딥니까? 응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은 있다.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내년도 특히 이제 그 어떤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그런 변수 어떤 걸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로 바뀌느냐는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건 이제 하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상 기조가 바뀌게 되면 발을 좀 빼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같은 경우도 또 세금 규제가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이 더 왜곡이 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좀 예의주시를 하시되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또 만약에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사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준을 정하세요. 고점 대비 30% 아니면 2025년 가격 대비 20에서 30%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가십시오. 나름대로의 목표를 잡고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우리 2026년도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뭐 그런 분들에게 꼭 한마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남하고 비교하지는 마라.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에 집중하자. 그림의 떡은 쳐다보지 말자. 10년 보유 전략. 10년 후에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10년 후에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도 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주택수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50, 60대 되면 한 번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 1주택에 있는 분들은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야지 주택수를 계속 늘리는 전략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작은 계획보다도 만약에 하락 구간이 나오면 대출 이자가 늘어날 수 있으니 작은 계획은 좀 보수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나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할 때 2026년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특집이었는데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후폭풍을 짚어봤고요. 또 2026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또 시청자분들께서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웹편 인사이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외환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이 외환위기가 나더라도 저는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까지 올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원화를 너무 많이 풀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물가 인상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국가부채율 이제 130%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세 번째, 외환보유고 현재 4,300억 달러가 있습니다. 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우방국이 없습니다. 자국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파산시킬 수 있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뉴스 주필 노동일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인사드리면서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6년 한국 경제 대전망을 해볼 텐데요. 요즘 여러분들 경제하면 제일 관심 있는 단어가 뭡니까? 환율이죠. 개인, 기업, 정부 어떤 주체를 막론하고 제일 관심 있는 주제가 바로 환율, 특히 고환율일 겁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요. 올해 첫 시간 고환율 시대 2026년 한국 경제 대전망이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환율 전망을 넘어서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한국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아시는 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는데 그래도 본인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고요.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97년도 외환위기를 직접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리 경제학자의 책임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다시 외환위기 오는가 이런 책도 하나 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책 제목이 최근 교수님께 출간하신 책이죠. 예, 맞습니다. 제2 IMF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 저게 정말 저런 얘기 들으면 저도 저 책을 읽어봤는데 다행히 확률이 30%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IMF 올 확률이 뭐 90% 그런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저렇게 제목을 제2 IMF 외환위기를 말씀하실 정도라면 우리 현재 경제 상황이 좀 어떻길래 저런 말씀 하시는 건가 궁금하거든요. 그걸 좀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 부채율이 순수한 이제 국채 발행만 가지고 2026년부터 52%가 됩니다. 우리 원화가 전 세계 국제 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 정도 되고 세계 한 40위 정도입니다. 기축 통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기축 통화국이다 이런 건데 우리 대한민국은 GDP는 세계 한 13위, 또 제조업 수출액은 세계 5위. 그렇지만 우리 원화의 경쟁력은 세계 40위로 아주 바닥입니다. 우리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가 바로 금융인데 우리 한국이 이렇게 금융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국가 부채율이 이제 60% 2029년에 도달하게 되고 IMF 기준으로 60%가 도달하게 되면 위험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그다음에 군인 연금, 공기업 부채 다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 130%입니다. 지금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 이제 52%라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정부는 내년 2026년에 국가 예산을 8.1%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물가는 2% 올랐고 경제 성장률은 1% 올랐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의 정액률이 한 3% 정도가 돼야 되는데 2026년에 최저임금 2.9%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항상 2, 3% 정도 올리면 저는 문제 없다 이렇게 했지만 8% 넘게 국가 예산을 정액했습니다. 확대 재정을 했다는 거고 2025년도에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추가 경정 예산 40조를 풀었습니다. 우리 원화가 경쟁력을 좀 잃어버리고 환율이 1,500원까지 올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원화를 너무 많이 풀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물가 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환율이 오른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 이제 130%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세 번째 외환 보유고
현재 4,300억 달러가 있습니다. 정부나 한국은행은 충분한 외환 보유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환율은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느냐? 국가의 기본적인 체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세대도 97년도 외환위기를 겪었었고 그때는 정말 뭐 환율이 2,000원 그죠? 그렇게 고환율이었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이제 어떤 큰 뭔가 이벤트라 할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 말씀하시 들어보면 무슨 국제적으로 큰 뭐 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뭔가 슬금슬금 오를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가만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 좀 부실한 탓이다. 제2의 IMF 외환위기를 걱정할 정도라면 가장 큰 트리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첫 번째가 충분한 외환 보유고가 없다는 거다. 외환 보유가 적다. 지금 현재 국가 GDP 대비 22%밖에 안 됩니다. 4,300억 달러라고 4,300억 우리가 이제 1.8조 달러 정도 국가 GDP가 되는데 4,300억 달러를 나누게 한다 그러면 22%가 되고요. 대만은 국가 GDP가 한 8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외환 보유고가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절반도 안 되는 대만이 우리보다 2천억 달러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국가 GDP의 80%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홍콩 다 120%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비축해야만 환율이 안정되는 거고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에도 대만은 전혀 끄떡이 없었습니다. 네, 그랬죠. 9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태국, 인도네시아 다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대만은 충분한 외환 보유고 때문에 환율이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항상 외환 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바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국이 외환 위기가 나더라도 저는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말씀하시는 좀 험지답니다. 외환 위기가 나더라도 당연하다 말씀은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한미 통화 사업부 절대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천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했고 1,500억 달러를 조선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3,500억 달러나 됩니다. 이런 막대한 금액이 미국의 직접 투자로 전환된다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4,300억 달러가 이제 적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나 돼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럼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외환 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볼 수 있습니까? IMF는 우리 대한민국이 적정한 외환 보유고를 7천억 달러로 7천억 달러요? 예, 권고했고 아 그렇습니까? 예, 국제결제은행은 한국에 한 9,200억 달러를 비축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지금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IMF의 기준을 따랐던 아르헨티나는 부도가 났습니다. 요점은 IMF가 권고한 것보다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비축해야만 이런 국제금융 위기를 겪지 않는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 들어보면 그런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금액이 확실히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네요 이제 그죠? 4,300억 달러라고 해도 또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 4,300억 달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한국은행 금고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대외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천억 달러 내지는 9,200억 달러를 비축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돈을 우리가 벌어와서 그걸 우리가 지금 쓰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좀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고 그럴 때는 또 반작용이? 지금 현재 한국이 4,300억 달러 외환 보유고 90%가 다 미국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으로 투자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35%는 미국의 국채, 20%는 미국의 정부기관채, 남은 한 15%는 미국의 회사채 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금은 4%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180억 달러만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180억 달러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이제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접 투자는 미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직접 투자,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로 2천억을 전환해라 이런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 달라는 거죠. 예. 거기 영어로 보면 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돈을 달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좀 조금만 그 보면 비축을 하고 싶어도 비축할 돈이 생겨야 비축하는 거 아닙니까? 쓸 일만 있는데
그러니까 비축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통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달러를 사오는 방법은 외국한 평형 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채권을 사면서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채권을 발행에 대한 이자를 내면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 대한민국의 국채 이자율이 한 3% 내외가 됩니다. 국민연금이 그동안 직접 우리가 달러를 조달해서 미국의 주식을 사니까 정부가 국민연금 보고 한국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사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외국한 평형 채권을 발행을 해서 너희들이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은행은 그 이자 부담을 이제 3% 이자 부담을 또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뭐 어차피 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사장은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따르겠지만 그것도 하여간 정부가 국민의 수익률보다는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오히려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국민의 좀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다. 만에 하나 그에 손해가 나게 되면 그런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책을 보고 이제 궁금했던 거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언제 위기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외환위기 발생 확률은 30%라고 하셨어요? 50% 이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당연할 것 같은데 왜 외환위기 발생 확률은 30%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는 이제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 부채율 지금 2026년도 130%라는 거, 그다음에 미국이 절대로 한미 통화 수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역시 한일 통화 수합 700억 달러가 있었는데 지금 100억 달러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요소 때문에 저는 외환 위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정부가 절대적으로 일본이라도 빨리 통화 수합을 맺어라. 지금 한일 관계는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환 보유고를 1조 3천억 달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 책을 썼는 게 외환 위기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막자는 취지로 쓴 겁니다. 그러시겠죠, 당연히. 네. 제가 97년도 현대 정권을 다닐 때 외환 위기가 그랬어요. 네. 서울의 엄마 아파트 지금 40억인데 그 당시 2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10만 원에서 3만 원이 됐고 1000포인트 주가가 300포인트 70%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은행도 절반이 무너졌다. 저는 이런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이 경제학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6.25 전쟁 다음으로 한국을 가장 어렵게 만든 게 IMF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은 예외가 아니고 한국은 비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외환 위기를 오지 않도록 막자는 취지에서 제 책을 썼고 경고성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원화 약세 국면 아닙니까, 그렇죠?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는 돈 가치가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결국 이제 달러는 강세가 돼야 되는 건데 일부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달러를 자꾸 약세로 만들려고 하고 수출을 해야 되니까 미국도.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화가 약세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구조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통화라고 하는 게 유로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데와의 상대적 비교는 또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그건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국제 결제에서 결제되는 비중을 본다 그러면 달러가 압도적입니다. 네. 유로화가 한 20%, 그다음에 파운드화,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엔화 이 5개 나라가 기축통화국입니다. 네. 일본과 중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과 중국, 유로 국가들은 국가가 파산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 세계 40여 건입니다. 아무도 전 세계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화를 우리가 600억 달러 통화 수합을 요구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원화를 받아가도 결제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한미 통화 수합을 해주지 않았다. 한국이 미국 말을 제대로 잘 안 들으면 국가 신용 등급 한 2단계만 떨어뜨리면 진짜 파산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국채를 발행할 때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무디스, 피치, S&P 지사 이 3개 기업이 한국의 국채 등급을 매년 방문해서 조사합니다. 그렇죠. 저는 미국이 통화 수합 안 해준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말 잘 안 듣거나 또 미국이 도전한다 이러면 97년도 IMF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네, 한국이 너무나 미국과 일본을 따라오고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국의 단기 채권을 가장 먼저 판 나라는 일본이고 미국이 따라했습니다. 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우방국이 없습니다. 자국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파산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은 1945년도 국공합작을 경험하면서 스스로가
충분한 외환 보유를 비축하고 있고 한국과 반도체 중심이라고 하는 산업 구조가 똑같습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대만 수준으로 외환 보유를 비축해야만 환율이 안정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가 국가를 부강해야 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부자 나라가 돼야 되겠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을 제조업 1위 국가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국내에 있는 우리 대학생 취업률 45%입니다. 국내에 지어야 될 공장이 다 미국, 베트남, 인도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취업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정부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하시고 짚어보면 결국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도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달러로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한국 경제를 조금 비관적으로 본다 할까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뭐 어차피 외국에 달러를 투자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미국, 특히 미국에 여기 들어왔다가 다시 환전해서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인식도 있을 것이고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본질에 대한 비관적 전망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둘 다라고 봅니다. 2026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됩니다. 지금 암참, 주한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많은 기업들이 한국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한국에서 떠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인들 투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한국 기업의 유출이 2배 정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학생 취업률이 45%밖에 안 되고 세계 평균의 법인세는 21%인데 정부가 2026년부터 법인세 올렸습니다. 올린다고 이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가 넘어가게 됩니다. 정부에 부탁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계 평균 정도로는 우리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인데 오늘이라도 바로 미국에서 투자하면 미국에서는 정말 웰컴하고 환영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뭐 정말 새겨 들으셔야 할 말씀 같고 네 오늘 FN 인사이트에서는 환율 얘기를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만 환율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짚어주셨고요. 여러분 유익하셨죠? 오늘 특히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에 많이 좀 퍼뜨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퍼뜨려 주셔야 본인도 유익한 그런 기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달러가 무역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70%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1,600원까지 육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남에 지금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 대출을 해주지 않는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수요 억제 정책이고 실패했습니다. 2026년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공급 급감입니다. 그래서 26년, 27년, 28년 저는 아파트가 크게 오를 것이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시가총액 1등 엔비디아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한 주씩 사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미국의 우량한 기업 주식을 사주셔라. 교수님께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대비는 미국 주식 사라 이거였어요, 그죠? 그것도 이제 엔비디아 하셨고 우리 이제 정부 당국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그게 또 환율을 올리는 요인이다 소학개미들이 투자하는데 그래서 또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개인이 미국 주식 갖고 있으면 그 우리나라 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투자를 말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 같으십니까? 예, 저도 이제 정권회사에 5년 정도 애널리스트들 했었습니다. 이제 주식을 매매했던 일을 했었는데 글로벌 주식의 비중이 보면 60%가 미국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주식에 대한 적정한 투자 비율은 90%는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10%는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글로벌 주식 비중에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지만 계속 그랬죠. 미국은 내년 평균
30% 수준도 수익률이 납니다. 미국 국민들은 70%가 연금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은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세계적인 IT 기술과 정보 기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렇게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GDP 한 25%,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주식 시장은 60%를 차지하는 겁니다. 시가총액 1등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 지금 엔비디아는 한 7천조 정도 되고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본인 월급의 4분의 1을 시가총액 1등만 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30년 투자했더니 자기 재산이 1조가 넘었다는 겁니다. 1등 종목이 바뀌면 또 1등 금액을 다 팔아가지고 그 종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2000년도부터 지금은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충분히 우리 개인들이 월급장이지만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 꼭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시면 되고 저는 절대 엔비디아를 사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1등이 바뀌면 그 종목을 바꿔 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저는 시가총액만 봅니다. 누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아니, 그 정말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산에 너무 많은 비중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고 들어보면 사실은 묶여 있는 돈은 그냥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걸 많이 활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지금이라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당연한 거고. 2026년도 환율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엇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1,500원 당연히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제 그 뭐 전망이야 좀 틀릴 수 있지만 1,500원 가게 되면 1,600, 1,700까지 금방 갈 수 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기울기가 84%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원래 한 1,550원, 1,600원까지 갈 것이다. 이런 상향 추세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75%고 달러가 무역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70%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 한 2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IMF 때 2,000원, 2008년도에 1,600원, 우리가 코로나 때 1,500원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이어지고 있고 그럼 이 기울기를 본다 그러면 저는 2026년도에는 1,600원까지 육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조정은 있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2025년도에 뭐 1,400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1,500원대까지 왔거든요.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조정은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사실 그 계속해서 오르는 높은 환율이 우리 경제에 결국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아까 이제 물가 말씀하셨고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수출 기업들이야 좋을 수도 있지만 수출 기업들의 어떤 그 부품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그 하청 업체들이 뭘 만들려면 수입해야 되는 물품이 많은데 하청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 한국전력은 에너지를 수입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전기요금도 오르게 되고 우리나라 모든 물가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원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 기업으로서는 좋겠지만 비행기를 장기 30년으로 리스로 사온 대한항공이라든지 또 해외 원자재를 가져와서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환율에 직격탄을 맞는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환율을 안정시켜야 된다. 정부가 일본과 관계 좋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한일 통화 스와프가 70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빨리 그거라도 좀 빨리 맺어라. 미국은 해주지 않지만 지금 일본과는 좀 맺어야 되겠고 중국과는 2025년도에 통화 스와프 맺었습니다. 그래서 C축 통화국 중에서 일본과도 빨리 맺는 것도 환율 안정에는 저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늘 정부가 뭐 시장에 개입하고 그런 건 사실 또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통화 스와프가 어떤 밀봉과 유일한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통화 스와프는 일부의 부분이고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IMF처럼 적자는 아니고 현재 무역 흑자입니다. 매년 100조씩 무역 흑자가 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흑자가 날 때마다 우리 외환 보유고를 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저는 통화 스와프는 우리가 일본과 미국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외환 보유고 비축이 가장 좋다.
저는 금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외환 보유고 중에 1%만 지금 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금은 94년도 제가 대학 졸업할 때 한 돈이 5만 원이었는데 지금 뭐 한 80만 원,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금을 좀 많이 사놨어도 이렇게 한 20배나 외환 보유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금에 대한 비중이 너무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비싼 값으로 금을 사면 안 되지 않나요? 금도 계속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첫 책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1등 주식에 투자하고 금이나 은이나 그런 실물 자산 투자도 많이 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도 지난 50년간 상승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통계상으로 76%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금도 계속 우상향, 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환율은 84%,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우상향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물가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사실 금리를 우리도 내려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많은데 이렇게 지금 환율이 높고 또 부동산 가격도 지금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쉽게 금리도 좀 움직이기 어렵다. 계속 동결 갈 것이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해외 어떤 경제 분야에서 뭘까요? 어떤 가장 부담이 될 그런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부가 좀 더 기업에 대한 우대하는 방향, 또 환율 문제 제일 심각합니다.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고 일본은 무역 의존도가 28%입니다. 그밖에 안 돼요? 예, 일본은 전부 다 내수 경제고 우리 대한민국은 훨씬 대외지향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1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36,000달러, 일본은 35,000달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미래가 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환율을 안정시키고 또한 이렇게 통화사업부라든지 외환보유고 비축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기업들에 좀 우대를 해줘야 되겠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부자들이 싱가포르나 캐나다로 떠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 아일랜드, 싱가포르는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업을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가업을 팔게 되면 상속세를 부과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업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60%를 세금을 내야 되니 모든 사모펀드에 락앤락 같은 거 팔아버립니다. 세금을 못 내니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하면 이제 가산세까지 합하면 60%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은 정부가 이렇게 재정 확대를 통해서 복지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늘어나지만 저는 미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으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 정책이 중요한데 사실 지금 우리가 늘 이제 관심 갖는 게 미국의 금리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도 이제 2026년에는 계속 좀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3.5 내지 3.75죠. 근데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금리를 계속 내릴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떤 대응이 우리는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어떤 정책 대응은 어떻게? 아마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금리를 내릴 확률이 80%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한 소폭 내릴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2.5%, 미국은 3.5%인데요. 미국의 물가가 지금 한 2.7%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90% 확률로 우하향입니다. 미국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내리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매년 1% 정도 매년 기준금리 내릴 거다. 자꾸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3.5%, 2.5%, 1.5%. 2029년 1월까지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데 저는 앞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면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반대로 주가와 부동산은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의 상관관계다. 주가와 부동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은행 이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내려서 미국 경제를 부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2026년대 우리 한국도 기준금리를 소폭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6년도에 경제 상황을 보시면서 환율 아까 말씀하셨고요. 또 미국의 다른 나라의 금리 문제라든지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봐야 할 변수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2026년도에는 경제 성장률 저는 한 2%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한 1% 정도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랬다 그러죠. 0.9 얘기하다가 1%를 예. 됐는데 정치적 혼란도 있었고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랬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 우버 같은 경우인데요. 네. 진정한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저도 해외 가면 우버를 타는데 항상 택시 요금 30% 절감이 되고 타고 내리기만 하면 내 카드로 자동 결제가 됩니다. 한국이 전 세계 스마트폰을 가장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인데 우버가 금지되어 있고 기존 택시에다가 우버 간판만 붙여서 운행을 네, 앱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택시를 이용하는 거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전격적으로 허용해 줘야 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계속 탄생합니다. 신산업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버를 허용하게 되면 택시기사가 일자리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금지시켰는데 저는 우버만 허용돼도 한 3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맞습니다. 택시 기사들에겐 불리하지만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호주가 이렇게 우버를 허용하고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가 택시에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신산업과 구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다가 이런 원화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원화 결제 시스템만 정부가 허용을 해준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원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화가 빨리 국제화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IT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정말 이런 4차 산업혁명 세상의 큰 변화를 따라가고 함께하고 주도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정부가 전 세계의 큰 흐름의 물결을 따라가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것도 참 중요한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도 이제 투자를 빨리 가능하면 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주식시장 화랑은 조금 반대 상황 아닙니까? 그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값은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이제 같이 가더라고요. 부동산이 주식이 하락이 되면 주식에서 번 돈으로 또 부동산을 사게 되고 부동산에서 번 돈으로 또 주식을 사게 되고 뭐 강남에 지금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 대출을 해주지 않는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강남은 2억만 대출해 줍니다. 25억 중에 2억을 대출해 주니까 20억이 있어야만 청약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펴고 있는데 이게 수요 억제 정책이고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이 100% 올랐습니다. 2025년도에 한국의 아파트 가격 10% 올랐습니다. 지금 한국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수도권의 55%밖에 안 됩니다. 단독 세대주가 42%입니다.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 어머니 90세인데 혼자 사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98세래요. 혼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세대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추세 아닙니까? 서울에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 혼자 사는 친구들이 있고 우리가 단독 세대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에 집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은 평균 15년 걸립니다. 대지에 아파트 짓는데 5년 걸립니다. 2026년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최고 8만 세대가 서울에 입주했었는데 공급 급감입니다. 그래서 26년, 27년, 28년 저는 아파트가 크게 오를 것이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2026년 전망이니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2026년도에 경제 전망에서 조금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꼽아주셨는데 좀 한번 종합해 주시면 어떤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의 2026년도는 A, B, C, D, E, F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성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A, B, C, D, E, F입니다. AI가 바로 A, 바이오, 컨텐츠, 그다음에 D가 디펜스입니다. 국방, 방위산업, 그다음에 E가 에너지, 그다음에 F가 제조업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이런 집중적인 것을 A, B, C, D, E, 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뭐 인공지능이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은 살아남겠지만 인공지능을 도입하지 못한 기업이나 국가는 도태하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런 A, B, C, D, E, F 꼭 보셔야 되겠고 저는 이제 많은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구독 경제를 꼭 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구독 경제요? 우리가 매월 안정적으로 매출이 확정되는 것을 구독 경제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달에 10,000원씩 내면
윈도우를 무료로 쓰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20만 원 주고 일시불로 사는 게 아니라 매달 사는 겁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넷플릭스 그게 이제 구독 경제가 그게 바로 구독 대표적인 경제다.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모든 기업들 구독 경제 또 온라인 쇼핑 정부 조달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거기에 올라타야 되는 거군요, 그죠? 예, 그것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한 단면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뭐 부동산도 이제 뭐 미국인 주식도 이제 서학개임 하면서 1등 기업에 투자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2026년도에 어떤 투자라든지 뭐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조언해 주시면요. 2026년도에 저는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시가총액 1등 뭐 엔비디아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한 주씩 사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엔비디아 주주, 애플의 주주다. 애플 스마트폰을 사주지 마시고 애플 주식을 사줘라 한 주라도. 이와 같이 미국의 우량한 기업 주식을 사주세라. 네, 오늘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은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우리 김대중 교수님께서 기본적으로 뭐 세계 경제 전망, 또 한국 경제 전망, 또 환율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또 짚어주셨는데 더더욱 좀 깊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정말 개인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런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경제학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제 넓은 브로드한 범위 내에서 좀 추상적인 얘기로 끝나는데 너무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주셔서 이 채널을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익하셨죠? 오늘 특히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에 많이 좀 퍼뜨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퍼뜨려 주셔야 예, 본인도 유익한 그런 기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